네, 오늘의 게스트 정말 초특급 게스트죠. 그렇죠. 네. 이분의 정치 인생을 들으려면 1박 2일도 부족할 듯한데요. 사실 저희는 밤샐 각오를 하고 왔는데 네. 글쎄요. 지금 저희 각오를 들으시는 게스트와 청취자분들은 약간 즐거운 부담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모신 손님. 뭐 설명하기에도 너무 많은 수식어가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의 정치계에 살아있는 전설, 민주당의 역사, 그리고 어설프게 덤비지 마라. 우리 당의 반대편에 대해서는 영혼 탈곡기 이해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혼 탈곡기. 예, 영혼 탈곡기죠. 어설프게 덤비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해찬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진3에는 여러 번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작과 비교해보면 시즌4 녹음 현장 분위기 좋죠? 예, 아주 활기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모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어디 방송만 나가셔도 출연만 하시면 믿고 듣는 콘텐츠 이거 이해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꼭 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측도 한번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선거의 달인 아니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되는 그렇죠. 선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정계 개편의 서막이 또 시작되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선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걸 여쭐 텐데 근황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헌 이슈로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벌써 2018년이 됐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최근에 지내고 계셨는지 근황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제가 예. 특별수행원으로 가서 뒷바라지를 했고 그 이어서 이제 중국 측에서 후단대, 복단대하고 청와대 같은 데서 연설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연설 준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번에 이제 뭐 방문하셨으니까 이제 저희 원고에는 없지만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오던 관광객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두 가지로 여쭤보면 한 가지는 이것들이 좀 잘 풀려나갈 것인지 우리 의원님께서 예측하실 때 풀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풀고 있거든요. 지난번 전면적으로 이제 봉쇄가 돼 있었는데 한꺼번에 풀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풀어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지금 많이 풀어지고 이제 있는 단계고요. 예, 앞으로 이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추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지난번보다도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추가 배치만 없으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원만하게 잘 풀어져 나갈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중 관계가 원체 서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화제를 살짝 바꿔서 지난 시간에요. 추미애 대표님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이해찬 의원님께서 차차기 대선 그렇죠. 후보로 추미애 대표님을 지목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성급하시네 이렇게 답변으로 일축을 하셨는데 추미애 대표님께 오디오 편지 한번 써주실까요? 저희가 잔잔하게 뭐 깔아드릴게요. 용기를 내 뭐 이런 거? 추미애 대표님하고는 벌써 이제 같이 정치를 한 지가 96년에 들어오셨으니까 22년이 됐죠. 22년이 됐는데 눈빛만 봐도 아세요? 아마 임기를 마치는 유일한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마친 당대표가 없었거든요. 네. 예, 이번에 처음 임기를 마치시는 것 같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12년도에 전당대회를 하러 전국을 다닐 적에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아가씨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줌마라고 자꾸 막 강연을 하는데 무슨 아가씨가 아줌마라고 하느냐고. 근데 실제로 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데 집에 있는 파출부한테 냉장고에 뭐가 있고 막 읊는데 진짜 아줌마는 아줌마 다 깨고 계시는 거지.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 농담으로 하고 다녔는데 당을 맡아가지고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잘 이끌고 나면 유종의 미가 걷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임기를 마치는
아주 유일한 당대표로서 네.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그때 가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프로필과 이력,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찬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해찬 총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갈등이 될 정도로 이력이 많으신데 주변에서는 이해찬 의원님을 정치 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마추어로 바둑은 아마추어 3단입니다. 정치는 9급 정도 됩니다. 9급 정도. 아유, 겸손하시게. 겸손한 겸손하신. 말씀을. 구단이란 거는 거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런 경지에 가신 분들 구단이라고 하는 거지 요새는 막 인프레가 돼가지고 아무나 구단이라고 했으니까 구단이. 그러면 총리님께 이해찬 의원님께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여러 가지 이해찬 의원님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들이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신 에피소드 같은 거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해찬 의원님하고 같이 국토인데요. 저는 이해찬 의원님이 국정감사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에서 첫 번째 하던 질문을 저는 아직도 못 잊어먹습니다. 저희가 수자원 공사를 갔을 때인데요. 그때가 처음으로 여당이 다 파행을 놓고 국회에 안 들어왔을 때인데 일주는 저희만 했었죠. 네, 첫 번째 주는 우리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같이 했는데 그때 이해찬 의원께서 내가 국정감사가 25번째인데 이렇게 시작하시는 25번째인데 여당이 안 들어온 건 처음이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앉아갖고 저는 이제 초선이고 젊은 의원 편에 속하는데 거기 앉아서 있는데 여기서 25번째 국정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듣는 분들이 소위 이제 피감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됐어야 한 3-4번 정도 국정감사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분들 이전 선배들이 했던 국감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덜덜하겠네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송곳이고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 현안 정책의 현안이라든지 그 정책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다면 이해찬 의원의 질문은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배경에서부터 짚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감 기관들이 당황스럽죠. 이게 왜 옛날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피감 기관들은 벌벌 떠는데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이제 13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지금 7선. 25번 이제 했는데 실제로 제가 20년 전 야당할 때 평화민주당하고 할 적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제가 정책의장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예결위를 88년부터 96년까지 매년 했어요. 8년 동안을. 예결위를 매년 하고 광주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환노위를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임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야당 때니까 질문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때 나온 그런 에피소드들이죠. 근데 이렇게 딱 하다 보면 피감기관 저기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좀 봐줘야겠다. 아니면 저쪽은 나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보인다. 뭐 이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그러면요. 금방 알죠. 네, 우리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네. 벌써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건 거짓말한다. 안 한다. 그거 알고 정책의 이제 맥락을 알기 때문에 금방 알죠. 근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방 당 측에서 좀 어이없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피감기관을 좀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좀 충고를 해주시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충고를 듣나요? 아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들 질의할 때는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들어보면 마음 상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국정감사 한 25번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상대방 자유한국당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제도가 있으면 그거의 역사적인 맥락을 다 깨고 계시니까 정말 피감기관들한테는 정말 가령 이런 거예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지금 부산제역에다가 에코델타 주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LH공사 일이거든요. 수자원공사가 할 일이 아닌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빚이 많이 생겼거든요. 8조나 빚이 생겨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공사가 할 일을 지금 밀려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혼선이 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문제는 리더다를 꼽아봤는데요. 이 키워드는 의원님께서 직접 저자로 참여하신 책 제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이 네. 묻고 의원님 또 윤여준, 남재희, 김조영님 이렇게 전체가 이제 5분이 참여하셨던 건데 이거랑 관련돼선 또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리더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그날 거기서 그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퍼블릭 마인드거든요. 공인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모든 게 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사회 구조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시성과 통시성이라고 그러는데 구조는 공시성이고 흐름은 통시성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맞춰지는 지점에서 퍼블릭 마인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이제 퍼블릭 마인드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정치도 하게 되고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시성과 통시성, 구조와 시간이 이렇게 씨줄 날줄처럼 엮이는 가운데에서 퍼블릭 마인드, 공인 의식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두 가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쭉 같이 해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알죠. 통시성. 예? 대통령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그 맥락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 관해서 아무 그 원고 없이 누구하고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큰 능력입니다. 두 개를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리더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원님께. 김대중 대통령인가 노무현 대통령님 의원님과 그 민주화의 동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분들과의 뭐 인연이라 이런 거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는 정치적인 스승이고요. 동지가 아니고 스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정치를 함께 시작한 동지라고 볼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인동초입니다. 그야말로 인동초여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치가 움직이니까 그에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대응을 해나갈 때 하시는 늘 말씀이 뭐냐면 학자적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짜적 양심.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학자적 양심을 갖되 상인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열정이죠. 아주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 아닙니까? 김 대통령은 막 그 옛날 50년대부터 시작해서 90 몇 년에 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88년에 시작해가지고 10몇 년 만에 대통령이 되신 거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참 대비가 많이 되는데 공통점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성,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두 분 다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계신다. 차이점은 뭐가? 아까 말했던 차이점은 이제 해성.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성. 오랫동안 해온 이런 것들 그렇죠. 과정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진입 경로가 달랐던. 김 대통령은 인동초고 예. 노무현 대통령은 혜성처럼 나타나는 분이죠. 네, 키워드 토크로 이해찬 의원님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느끼셨다면요. 이번엔 더 리얼한 토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획전략통이 바라보시는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사실 뭐 지난해 말에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4번이고 5번이고 연속으로 집권을 해야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취지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20년 집권에 관련된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 간단히 여쭤도 될까요? 예, 저는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정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어요. 10년 동안 아주 정성들여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강산 폐쇄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게 우리가 얼마나 말하자면 염원이었었습니까?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는 정책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한 20년간의 시간은 있어야 정책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 했던 BK20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흔들리거든요. 지금도 하죠. 네, 지금도 하죠. 그런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정책이 다 그런 것처럼 그래야 만약 후퇴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의 정치도 보면은 유럽은 이제 내각제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그 영국 같은 경우 노동당과 보수당이 이제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개 16년, 대개 4번 정도씩 하고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는 10년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20년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장기 집권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책에 맞은 뿌리가 내리게끔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발의해서 그게 국민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효과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한 20년. 그리고 20년 이제 걸립니다. 그 20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 다음번에 좀 새로운 걸 내든지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BK21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딱 마음에 와닿네요. 사실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 뭐 새로운 게 생겨나고 또 금방 없어지고 하는데 얘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의원님 되게 그 상실감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초석을 닫아놨는데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허물어뜨려 버리는 이 군형을 보셨을 때 되게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을 것 같은데. 언짢은 정도가 아니고 큰 무슨 뭐라고 할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다른 질문, 워낙 궁금한 게 많아서 아까 이제 그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이해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한 평가이다. 첫 번째 평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얼마만큼 가능한지를 보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정계 개편의 서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셋 다 전제가 민주당이 이겨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당연하죠. 네, 민주당이 이겨야 평가도 잘 받는 것이고 또 지역주의 타파라는 것은 뭐 영남 지역까지 또는 뭐 우리가 아직 진출하지 못한 지역까지 진출해서 또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정계 개편의 서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국민의당과 뭐 바른정당이 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나를 했고 또 남은 분들이 남은 국민의당의 남은 분들이 소위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한 축으로 오늘도 뉴스가 과반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통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연정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일 낮은 수위에서는 사안별로 연대하는 수준도 있을 텐데요. 이게 과정을 다 밟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물론 전제는 지방선거를 저희가 다 이기고 나면 이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저 경우가 이제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 그 홍준표 대표는 이제 6개를 방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장대로 6개가 되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축소되느냐. 그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홍 대표 체제도 동요가 올 거고 당은 이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 국회의원들 총선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미래당이라든가 여기는 뭐 작은 정당들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겠죠.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부산, 경남 같은 데를 우리가 이제 확보한다라든가 거기가 3당 합당하면서 지역주의가 훨씬 강화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원래의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면은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큰 틀의 정계 개편의 바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부산, 경남 쪽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더 이제 기세등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작은 정당은 빼고 자유한국당의 소위 영남 기반을 이번에 얼마나 해체시키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핵심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일부에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홍준표 체제는 6월달 이후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대비를 본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령 이제 우리 당이 압승하면 상당 부분 많이 정당을 흔들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흔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동요해가지고 많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 장을 확보하면은 그 얘기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독점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서도 우선 자기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굉장히 동요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 저쪽 그 자유한국당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자살골 자멸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아까 말씀 주신 20년 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많죠. 우리가 이제 우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정당이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당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SNS 인터넷이 굉장한 시대가 되는데 정당은 그런 것을 하나도 수행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당이 그나마 조금 하고 있는 편인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당이 여러 가지 바뀌어나가야 되거든요. 자기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정당 내에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좋은 인재를 국민들한테 선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성공시켜야죠. 가령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책의 성공이 없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독일의 3인당이라든가 영국의 노동당 같은 걸 유심히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낼 수 있던 건 다 정책적 성공들을 거뒀거든요. 그게 이제 큰 밑바탕이 된 거죠. 20년 집권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원님께서 이런 20년 집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20년 집권에 대한 의원님의 마지막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역할이 혹시 뭔지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질문드리면 사실 이거 매우 예민한 질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반기 지금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 국회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일 것 같아서 어떻게 의원님의 국무총리 경력이 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국회의장은 선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관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의원들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프로 아닙니까? 프로 앞에서 선거운동을 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다 유권자들한테 프로인데 맞으면 자기가 이번에는 유권자가 돼서 하는데 얼마나 선수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맡겨야 돼요. 의원들이 맡겨서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의원들이 다 선거의 달인인 편인데 그 원내대표 선거 결과만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 그 선거의 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선거이기 때문에. 프로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녹화 방송입니다만 제가 그냥 좀 예민한 질문인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제 영남에 거론되는 주자들이 많은데 사실 현역 의원도 또 많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나가서 우리가 의석도 유지하고 동시에 영남도 돌파가 되면 참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약간 좀 부족하다. 현역 의원 뭐 A모 B모가 나와라 이런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일당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한국당하고 4석밖에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의 해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남도 우리가 하고 또 이런 것들 일당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이라고 우리 당의 큰 전략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중에 가장 제가 들을 수 있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요수를 한번 요수가 뭐가 있을까 일당 하고. 유지하면서 또 지선에서도 그러니까 이기는. 이제 그 당내 경선할 때까지는 의원직을 안 내놓고 해도 되고 본선에 나가려면 이제 의원직을 얼마 전에 내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의장 선거는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때 의석수가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 당 기호도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4석 차이라서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재판이 끝날 결론 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또 이제 달라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당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은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좀 자제해 달라 이제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한 사흘쯤 가봐야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이르죠. 네. 의원님께서 이제 팟캐스트도 자주 나오시고 뭐 항상 나오시면 사이다 발언으로 되게 당원들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지난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김어준의 팟캐스트 등에 나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까? 그 거꾸로 얘기하는 그렇군요. 그건 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때 나가서 제가 문재인 후보를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사죄드립니다. 좀 연결해서 여쭤보면 아까 그 말씀도 올렸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정부의 기초를 닦았던 게 허물어지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허물어지는 마지막 박근혜 정권이 탄핵 국민의 심판으로서 딱 물러가는 거 보셨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바로 유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로 이어지는 악연 그게 한 45년 만에 끝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참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 시대가 마감이 됐구나. 이제 냉전을 이용해서 정치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근데 아직도 한국당이 오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색깔론하고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그냥 큰 전방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할 거라고 보세요?
다른 걸 이 사람들이 공격할 소재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 뱉죠, 그게. 아주 체질화돼 가지고 뱉는데 이미 냉전 시대는 끝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안 통한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옛날 북풍도 안 통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인천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폭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송영길 시장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는데 아까 말한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년야당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45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라든지 적폐를 조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현 정부 적폐 청산에 대해서 야당층이 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적폐 청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큰 방향은 잘 잡혔다고 봅니다. 잘 잡혔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게 경중을 잘 가려야 돼요.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해야지 건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안을 만들 줄 알아야죠. 이렇게 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라든가 검찰 내부에 요새 비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라든가 또 특활비 같은 경우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특활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준다라든가 이런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대안 제시 노력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안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그 방금 말씀 주신 지금 국정운영 과제 중에서 100대 국정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조금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라는 현안이 있다면 뭘로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대타협이죠. 근데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고 공정하게 공급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 마침 노사정 협의체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10년 만에 지금 맞습니다. 네. 10년도 더 됐죠. 네, 네, 근데 네. 제가 총리할 때도 이게 안 됐었으니까 한 2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모처럼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가지고 사회적 대타협하는 사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한 발 더 사회적으로 복지 문제라든가 전진할 수가 있지 사회적 대타협을 안 하고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가령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서구의 복지 국가들은 다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발전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목표도 한꺼번에 이루는 게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지난주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이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예.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사회적 연대 기구를 예. 이제 크게 던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면서 좀 국민들한테 좀 좋은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언론에서 부각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근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이제 그런 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퍼블릭 이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복지국가로 안정돼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못하고서는 못 가는 거거든요. 네. 조대진 변호사님 저 종편 나가셔서 좀 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제가 대변인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기 그 논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무총리까지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정의 한 핵심이셨는데 아까 말씀도 한번 간단히 여쭸지만 국민회의에서 권력의 정점이 물러난 이 모습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하고 감회도 좀 새롭고 뭐 이렇게 조금 지난 정권이 못했던 부분이 물러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모습들이 국민회의에서 바뀌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일이. 아마 있지도 않을 거고 이런 일이 오게끔 국민들이 맞으면 경계심을 늦춘 그것도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 사람을 뽑은 것도 국민들의 책임이고 또 경계심을 안 가졌던 것도 국민들의 책임이고 또 저희 당도 큰 책임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예. 역사적인 과오다. 뭐 이렇게. 그 이해찬 의원님 하면 그 전설의 칠성 의원, 정말 선거의 제왕, 불패 신화. 이제 관악에서 내리오선하셨고 또 세종으로 지역구 옮기셔서 이제 재선을 하셨잖아요. 아마 특별한 비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이제 총선을 하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선에 나서는 그런 입장에서 그 후보들한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일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신뢰나 정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콕 집어서 쪽집게 가해.
비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치라는 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비결로 평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세로 평가를 받는 거죠. 자세. 예. 그러니까 제가 공직자들 교육할 때 늘 쓰는 말입니다만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다음에 아주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해라. 네. 그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만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해라. 네. 진실한 마음, 성실한 태도, 절실한 심정. 이걸 전 삼실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삼실이라고. 이건 모든 공직자가 다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도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그다음에 좋은 공약을 꼭 실현하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유권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그래야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비결이나 그런 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실, 성실, 절실 네. 이 세 가지 실을 갖춘 그런 자세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비결이라는 가벼운 용어를 썼던 것이 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아, 진심을 전달하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선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어떠냐면요. 제가 세종시에 갑자기 갔지 않습니까? 예, 예.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네. 선거 등록 3일 앞두고 이제 갑자기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노인정을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노인의 회장을 뵀더니 연세가 한 80쯤 되시는 분인데 제 손을 꼭 잡더니 상대 후보는 예. 총리 하려고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던 사람이 여기 출마했는데 이 총리는 총리까지 온 사람이 세종시 살리려고 여기까지 와서 야. 정말로 고맙다고 유권자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후보한테.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군데 갔더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려운 데까지 이렇게 왔느냐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 이 선거는 끝났구나. 아. 네? 이틀 만에 알았어요. 이제 아 이 선거는 끝났구나.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제가 3일 만에 갔고 그냥 번 거기서 거물이었었는데 그냥 선거 중도에 포기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국민의 진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세종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여쭤보면은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 분원 설치를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요. 지방 분권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또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개헌 이슈이기도 하는데 국회에서 잘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부연해 주시죠. 예, 이제 거기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제 유연결정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에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은 청와대하고 국회는 이전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못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열리면 공무원들이 이제 서울로 한 3분의 2가 행정기관들이 지금 거기 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는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엄청난 행정력의 소비,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상임위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부처가 거기 관계된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할 수 있고 본회 때는 안 올라옵니다. 본회는 통과시킨 절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지 않고 의원들이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분원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세종시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렇게 해줘야 시간 낭비가 없어지지. 상임위가 열리고 상임위가 국감이나 열리고. 뭐 예. 예를 들면 법안심 그렇죠. 그런 건 거기 가서 하고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와서도 다 2시간이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원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일하는 사람 오지 말고 예. 의원들이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국감 때 업무 보고는 저희가 거기 가서 봤는데요. 봤죠. 예. 근데 상임위를 거기서 하도록 예.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뿌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국장들 이상은 세종시에 거의 붙어 있질 않아요. 맞아요. 주로 이제 국회 많이 다니고 관계기관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회 분원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의견이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이슈인데요.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쉽지 않아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추미애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정부도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건 재적 3분의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200명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야당의 전면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야당하고 충분히 더 대화를 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전면적인 개헌이 있을 수가 있고 동의되는 부분만 하는 개헌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개헌하는 방식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프랑스 같은 데는 전국 선거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개헌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부분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헌을 수십 번 했어요. 해마다 하다시피 하니까. 우리는 개헌하면 막 통째로 해야 되는 것처럼 30년에 생각하는데 한 번 이번에 하는 거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실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크게 이제 야당과 합의되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야당이 한사코 반대할 때 정부가 처리할 수도 없고 또 괜히 그렇게 잘못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야당이 반대한다면 더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죠. 잠깐 다른 질문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두 분 다 인간 관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 저희가 제야 운동을 할 적에 부산에서 이제 그분들은 제야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무실이 같은 층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노변이고 한 분은 문변이에요. 그래서 부산 가면 문변, 노변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마치 사자성어 같죠. 노변, 문변 하니까. 근데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데모하다 경찰들이 막 쫓아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순순히 그냥 따라간대요. 응? 노무현 대통령은 날 잡아가라고 벌정 누워버리고 그런 이제 강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또박또박 반박한대요. 응? 다 응해가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일체 대꾸를 안 하고. 근데 나올 때는 같이 나온대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은 꼼꼼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절차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따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격정이 있죠. 응? 격정이 같이 저하고 상임위 해보면은 환노위 그때 같이 이제 오래 했거든요. 보면 아슬아슬해요. 이해찬 의원님께서 아슬아슬할 정도라고 하시면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현대중공업에서 파업이 나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거기를 갔어요. 갈 때 이제 가서 설득을 해서 파업을 중단시키자.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도 우리가 들어가서 설득할 테니까 체류탄 그만 쏴라. 그 이제 체류탄을 뚫고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거기 지도부들하고 파업을 이제 중단하고 조직을 보존해야 된다. 그게 길게 봐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참 하고 있는데 뭔 조직이야, 조직은. 한번 붙어야지. 갈 적에는 설득하고 가서 오히려 가서는 또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고 이거 참 못 말리겠다. 의원님은 이해찬 의원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셨군요. 참 부드러운 이해찬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요즘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형태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한테 한번 일침을 한번 가해 주십시오. 정권을 왜 뺏겼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참 아쉽고 다른 것보다도 우선 정책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쉽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절치부심하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온 게 아니고 촛불 혁명이 정권을 찾아준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 찾아왔죠. 지난 12년도에도 우리가 못 이겼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촛불에 힘입어서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인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자꾸 발목 잡기 가지고서는 여당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여당을 해봤으니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성이 먼저 해야 된다. 그러군요. 이런 말씀. 제가 하나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저는 이제 계속 오늘 그거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방선거가 되니까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 나가는 것을 좀 경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전국을 운영하는 데서 의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는 한국당은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이 좀 이 선거를 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할 역할은 하고 국민들한테 자기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논리는 색깔 논리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들 이제 이 선거에 책임지기는 주저하고 이제 이런 양상인 것 같고 어떤 의미로 보면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한국당이 심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묘하게나마 여론조사가 조금씩 복원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한 10%, 12% 이 선에서 지금 뭐 어느 조사에 따라서 22%까지도 복원된 게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는 좀 더 복원될 거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현재처럼 민주당의 기운으로 쭉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그게 이제 선거라는 게 참 그 미묘해서요.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대선 투표율 정도를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40%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다 40%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대로 투표를 하고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투표율이 내려가는 거라서 지금 야당의 표는 투표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가지고 낙관한다는 건 아주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로 봐서는 약간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큰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실제로는 투표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진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좀 더 힘을 모으고 아니 그리고 조금 방심하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긴장을 해야겠네요. 이게 투표율이 4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여론조사 차이가 큰 것처럼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안 찍어도 될 건데 뭐 이러면서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긴장을 하고 당도 그런 분위기를 잘 잡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볼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지금처럼 격차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큰 선거를 거의 기획을 하다시피 했는데 항상 선거라고 하는 건 끝나고 보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만 예상대로 큰 차이로 끝났지 어떤 선거도 그렇게 큰 차이로 끝난 적이 없거든요. 지나고 나면 다 박빙이고. 예, 다 박빙이고.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 또 예민할 수 있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가 있었죠. 98년, 99년 이때 교육부 장관 하시면서 특기 하나만 있어도 대학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한 2002학번 이때가 학력이 급격히 낮아졌다. 그래서 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해찬 세대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공과를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자유학기제도 있고 사실 그런 어떤 지식 중심 교육보다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20여 년 전에 해안을 가지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기 하나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다는 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언론이 쓴 글입니다. 예. 어떻게 근데 학교를 가는데 한 과목까지 가요? 아니 근데 그게 이해찬 그 의원님의 그 언급이었던 것으로 계속 아니 그 생산이 언론이 됐었잖아요. 막 그렇게 예. 얘기한 거지. 네. 어떤 교육부 장관이 한 과목 갖고 대학 갔다는 그런 바보가 어디 그것도 있겠어요? 정말 와전된 거예요. 그때 강조한 건 뭐냐면은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사고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리고 특기 적성을 잘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시 과목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점수만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선출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심층 면접도 하고 시험도 보고 또 학교에서 평가도 보고 이렇게 학생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맞아 진로를 다양하게 열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애들한테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니까. 단순하게 옛날에 학력고사만 갖고 갔는데 시험만 봐면 예, 이건 뭐 논술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이해찬 세대란 말이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즘에는 이해찬 대세입니다 그게. 예. 그 제도가 잘못됐으면 벌써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그 제도도 지금 뿌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찬 세대 제가 이해찬 세대입니다. 예, 그래요? 보는 앞에서 20제 9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 정책은 이렇게 쭉 말씀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방향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큰 방향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봐요. 큰 방향 잘 가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좀 더 섬세해야 됩니다.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정책이라는 건 아주 그 민감한 사안들이 많거든요. 미묘하고 그런 것들이 많고 특히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이야말로 유일하게 사회 이동 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좀 훨씬 더 미세하게 가다듬고 그것도 이제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안해하지 않게. 예, 예. 네. 제가 이제 정년 단축을 그때 했더니 교사들은 막 굉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정년 단축 안 했으면은 지금도 65세 어른들의 애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꾸 다듬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해찬 대세, 이해찬 대세를 실감할 수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정말 20여 년 전에 교육의 방향을 아주 선구자적으로 잘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당시에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것은 교육 철학이 그 시대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착근되기에 조금 좀 일찍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해안이 돋보이는 그런 방향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진핑성 만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칠선에 이르는 정치 인생에서 과정에서 보면 많은 정치 지도자, 해외 지도자를 만나셨을 것 같아요. 제일 인상 깊었거나 좀 특징 있는 지도자 뭐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제일 인상 깊은 사람은 영국의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예요. 토니 블레어. 예, 이제 그분하고는 제가 한 서너 번 만나서 대담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난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영화 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잘생겼죠. 잘생겼더구만요. 예. 키도 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영국의 노동당 정책을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됐는가, 제3의 길을 어떻게 채택하게 됐는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부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 당원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준비를. 예, 자기 청년 당원들끼리 그룹을 져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보수당한테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근데 노동당이 선배들 갖고는 도저히 정권을 찾아올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자 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당수가 돼서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3번 하고 고든 브라운이 1번인가 2번 해서 거기도 거진 20년을 했죠. 그래가지고 영국의 노동당 정책이 지금 뿌리가 내린 거거든요. 그러고서 정권 다시 뺏겼어요. 뺏겼는데 그 뿌리 내린 정책은 안 바뀌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토니 블레어가 제일 인상 깊어요. 토니 블레어. 얼굴도 잘생겼는데. 예. 그리고 정책도 잘 알고 리더십도 있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논쟁과 쟁점이 진보 진영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소위 이제 예. 제3의 길. 그러면요. 지금 이제 원체 지난 9년 동안 정부를 확 뒤로 후퇴시켜 놔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또 다른 더 미래를 내다보는 큰 새로운 길을 또 열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길을 좀 한번 열 준비를 해 주시는 건 후배들이나 후배 정치인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아직 그런 거에 단견이니까요. 그런 지금 준비는 따로 안 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 분단 속에서 온 여러 가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압박 이런 그다음에 레토릭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영국이나 독일의 3인당이나 노동당에 비하면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민주당을 진보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중도도 안 돼요, 지금. 맞으면 우파 중에서 약간 중도 우파라고 봐야 됩니다. 중도 우파. 저쪽 자유한국당은 무슨 파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약간 더 진보적인 그쪽으로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대통합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진짜가 나타나다 시즌4에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해찬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란 땡땡땡땡 한마디로 임팩트 있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뭐다. 뭐뭐뭐다. 정치는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와 역사한테 책임을 지는 결단입니다. 책임을 지는 결단. 국가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결단인 거거든요. 의원님 좀 더 재밌게 해주실 수는 없어요? 좀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주시거나 이게 예능감을 너무 살리셔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원론인데 결단이다 보다 뭐 좀 재밌는 건 없으세요? 의원님이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이 또 환호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TV에서 뵐 때는 되게 막 엄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조금 풀리시니까 되게 이제 분위기가 나오는 거. 한 시간 녹음을 더 할까요? 다음에 국감장에 한번 와봐요. 엄청 엄하세요. 국감장에서. 이 정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래 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건데 끊임없이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파도 타기다. 네, 끊임없이 좋아. 계속 그런 파도가 밀려온다고요. 도전이 오고. 예,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물에 빠져서 물 먹기도 하고 또 헤쳐나와서 또 파도 타기. 쭉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한 번도 이렇게 순조로울 때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 터져야지 되는 게 정치다. 파도 타기예요, 파도 타기. 네.
물도 빠져서 물도 먹고. 또 어렵게 올라갔다고 또 늘 잘 타는 것도 아니고 또 물 먹을지도 모르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우리 당은 윈드서핑 하는 것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뵙고 싶었고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의원님 뭐 동영상을 즐겨서 일부러 찾아봅니다. 뭐 속 시원한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이해찬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그 의원 처음에 하신 게 1988년도죠. 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벌써 30년이 되셨는데 여전히 저희의 정치의 대들보로 지금 중심을 잡아주시고 계시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해찬 의원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의 제왕이신 이해찬 의원님께 고견을 드려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꼭 출연해 주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이 아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잇는 철학적 근거를 오늘 찾아뵙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이런 바탕으로 저희 젊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지지자분들도 함께 힘내셔서 우리 지방선거에 꼭 승리하는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제가 정책의장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예결위를 88년부터 96년까지 매년 했어요. 8년 동안을 예결위를 매년 하고 광주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환노위를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임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야당 때니까 질문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때 나온 그런 에피소드들이죠. 근데 이렇게 딱 하다 보면 피감기관 저기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좀 봐줘야겠다. 아니면 저쪽은 나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보인다. 뭐 이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아, 그러면요. 금방 알죠. 네, 우리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네. 벌써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건 거짓말한다. 안 한다. 그거 알고 정책의 이제 맥락을 알기 때문에 금방 알죠. 근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방 당 측에서 좀 어이없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피감기관을 좀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좀 충고를 해주시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충고를 듣나요? 아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들 질의할 때는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들어보면 마음 상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국정감사 한 25번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상대방 자유한국당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제도가 있으면 그거의 역사적인 맥락을 다 꿰고 계시니까 정말 피감기관들한테는 정말 가령 이런 거예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지금 부산 지역에다가 에코델타 주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LH공사 일이거든요. 수자원공사가 할 일이 아닌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빚이 많이 생겼거든요. 8조나 빚이 생겨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공사가 할 일을 지금 밀려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혼선이 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문제는 리더다를 꼽아봤는데요. 이 키워드는 의원님께서 직접 저자로 참여하신 책 제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이 네. 묻고 의원님 또 윤여준, 남재희, 김종영님 이렇게 전체가 이제 5분이 참여하셨던 건데 이거랑 관련돼선 또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리더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그날 거기서 그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퍼블릭 마인드거든요. 공인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모든 게 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사회 구조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시성과 통시성이라고 그러는데 구조는 공시성이고 흐름은 통시성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맞춰지는 지점에서 퍼블릭 마인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이제 퍼블릭 마인드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정치도 하게 되고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시성과 통시성, 구조와 시간이 이렇게 씨줄 날줄처럼 엮이는 가운데에서 퍼블릭 마인드, 공인의식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두 가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쭉 같이 해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알죠. 통시성. 예? 대통령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그 맥락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 관해서 아무 그 원고 없이 누구하고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큰 능력입니다. 두 개를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리더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원님께. 김대중 대통령인가 노무현 대통령님 의원님과 그 민주화의 동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분들과의 뭐 인연이라 이런 거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는 정치적인 스승이고요. 동지가 아니고 스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정치를 함께 시작한 동지라고 볼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인동초입니다. 그야말로 인동초여가지고 살아. 이게 제가 좀 다른 질문, 워낙 궁금한 게 많아서 아까 이제 그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이해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문재인에 대한 평가이다. 첫 번째 평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얼마만큼 가능한지를 보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정계 개편의 서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셋 다 전제가 민주당이 이겨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당연하죠. 네, 민주당이 이겨야 평가도 잘 받는 것이고 네. 또 지역주의 타파라는 것은 뭐 영남 지역까지 또는 뭐 우리가 아직 진출하지 못한 지역까지 진출해서 또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정계 개편의 서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국민의당과 뭐 바른정당이 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나를 했고 또 남은 분들이 남은 국민의당의 남은 분들이 소위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한 축으로 오늘도 뉴스가 과반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통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연정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일 낮은 수위에서는 사안별로 연대하는 수준도 있을 텐데요. 이게 과정을 다 밟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물론 전제는 지방선거를 저희가 다 이기고 나면 이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저 경우가 이제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 그 홍준표 대표는 이제 6개를 방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장대로 6개가 되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축소되느냐. 그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홍 대표 체제도 동요가 올 거고 당은 이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 국회의원들 총선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미래당이라든가 여기는 뭐 작은 정당들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겠죠.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부산, 경남 같은 데를 우리가 이제 확보한다라든가 거기가 3당 합당하면서 지역주의가 훨씬 강화됐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원래의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면은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큰 틀의 정계 개편의 바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부산, 경남 쪽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더 이제 기세등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작은 정당은 빼고 자유한국당의 소위 영남 기반을 이번에 얼마나 해체시키느냐. 예.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핵심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일부에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홍준표 체제는 6월 달 이후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대비를 본인들이 이제 예.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령 이제 우리 당이 압승하면 상당 부분 많이 정당을 흔들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흔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동요해가지고 많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 장을 확보하면은 그 얘기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독점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서도 우선 자기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굉장히 동요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 저쪽 그 자유한국당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자살골 자멸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아까 말씀 주신 20년 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많죠. 우리가 이제 우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정당이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당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SNS 인터넷이 굉장한 시대가 되는데 정당은 그런 것을 하나도 수행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있는 생물처럼 정치가 움직이니까 그에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대응을 해나갈 때 하시는 늘 말씀이 뭐냐면 학자적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자적 양심.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학자적 양심을 갖되 상인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열정이죠. 아주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 아닙니까? 김 대통령은 막 그 옛날 50년대부터 시작해서 90 몇 년에 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88년에 시작해가지고 10몇 년 만에 대통령이 되신 거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참 대비가 많이 되는데 공통점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성,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두 분 다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계신다. 차이점은 뭐가? 아까 말했던 차이점은 이제 해성.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이런 것들 그렇죠. 과정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진입 경로가 달랐던. 김 대통령은 인동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혜성처럼 나타나는 분이었던 거죠. 네, 키워드 토크로 이해찬 의원님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느끼셨다면요. 이번엔 더 리얼한 토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획전략통이 바라보시는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사실 뭐 지난해 말에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4번이고 5번이고 연속으로 집권을 해야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취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20년 집권에 관련된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 간단히 여쭤도 될까요? 예, 저는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정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어요. 10년 동안 아주 정성들여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강산 폐쇄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게 우리가 얼마나 말하자면 염원이었었습니까?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는 정책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한 20년간의 시간은 있어야 정책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 했던 BK20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흔들리거든요. 지금도 하죠. 네, 지금도 하죠. 하죠. 그런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정책이 다 그런 것처럼 그래야 만약 후퇴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의 정치도 보면은 유럽은 이제 내각제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그 영국 같은 경우 노동당과 보수당이 이제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개 16년, 대개 4번 정도씩 하고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는 10년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20년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장기 집권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책에 맞은 뿌리가 내리게끔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발의해서 그게 국민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효과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한 20년. 그리고 이제 그 20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 다음번에 좀 새로운 걸 내든지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BK21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딱 마음에 와닿네요. 사실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 뭐 새로운 게 생겨나고 또 금방 없어지고 하는데 얘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의원님 되게 그 상실감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초석을 다져놨는데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허물어뜨려 버리는 이 군형을 보셨을 때 되게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을 것 같은데. 언짢은 정도가 아니고 큰 무슨 뭐라고 할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성급하시네 이렇게 답변으로 일축을 하셨는데 추미애 대표님께 오디오 편지 한번 써주실까요? 저희가 잔잔한 음악을 깔아드릴게요. 용기를 내 뭐 이런 거. 뭐. 추미애 대표님하고는 벌써 이제 같이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96년에 들어오셨으니까 22년이 됐지요. 22년이 됐는데 눈빛만 봐도 아세요. 아마 임기를 마치는 유일한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마친 당대표가 없었거든요. 네. 예, 이번에 처음 임기를 마치시는 것 같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12년도에 전당대회를 하러 전국을 다닐 적에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아가씨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줌마라고 자꾸 막 강연을 하는데 무슨 아가씨가 아줌마라고 하느냐고. 근데 실제로 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데 집에 있는 파출부한테 냉장고에 뭐가 있고 막 읊는데 진짜 아줌마는 아줌마 다 깨고 계시는 거지.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 농담으로 하고 다녔는데 당을 맡아가지고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잘 이끌고 나면 유종의 미가 걷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임기를 마치는 아주 유일한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그때 가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프로필과 이력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찬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해찬 총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갈등이 될 정도로 이력이 많으신데 주변에서는 이해찬 의원님을 정치 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마추어로 바둑은 아마추어 3단입니다. 정치는 9급 정도 됩니다. 9급 정도. 겸손하시게. 겸손한 말씀을. 구단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런 경지에 가신 분들 구단이라고 하는 거지 요새는 막 인프레가 돼가지고 아무나 구단이라고 했으니까. 구단이. 그러면
총리님께 의원이 이해찬 의원님께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여러 가지 이해찬 의원님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들이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신 에피소드 같은 거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사실은 이해찬 의원님하고 같이 국토인데요. 저는 이해찬 의원님이 국정감사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에서 첫 번째 하던 질문을 저는 아직도 못 잊어먹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갔을 때인데요. 그때가 처음으로 여당이 다 파행을 놓고 국회에 안 들어왔을 때인데 일주는 저희만 했었죠. 네, 첫 번째 주는 우리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같이 했는데 그때 이해찬 의원께서 내가 국정감사가 25번째인데 이렇게 시작하시는 25번째인데 여당이 안 들어온 건 처음이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앉아갖고 저는 이제 초선이고 젊은 의원 편에 속하는데 거기 앉아서 있는데 여기서 25번째 국정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듣는 분들이 소위 이제 피감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됐어야 한 3-4번 정도 국정감사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분들 이전 선배들이 했던 국감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덜덜하겠네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송곳이고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 현안 정책의 현안이라든지 그 정책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다면 이해찬 의원의 질문은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배경에서부터 짚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감 기관들이 당황스럽죠. 이게 왜 옛날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피감 기관들은 벌벌 떠는데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이제 13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지금 25번 이제 했는데 실제로 제가 20년 전 야당할 때 평화민주당하고 할 적에 네, 오늘의 게스트 정말 초특급 게스트죠. 그렇죠. 네. 이분의 정치 인생을 들으려면 1박 2일도 부족할 듯한데요. 사실 저희는 밤새 각오를 하고 왔는데 글쎄요. 지금 저희 각오를 들으시는 게스트와 청취자분들은 약간 즐거운 부담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모신 손님. 뭐 설명하기에도 너무 많은 수식어가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의 정치계에 살아있는 전설, 민주당의 역사, 그리고 어설프게 덤비지 마라. 우리 당의 반대편에 대해서는 영혼 탈곡기 이해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혼 탈곡기. 예, 영혼 탈곡기죠. 어설프게 덤비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해찬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진3에는 여러 번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작과 비교해보면 시즌4 녹음 현장 분위기 좋죠? 예, 아주 활기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모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어디 방송만 나가셔도 출연만 하시면 믿고 듣는 콘텐츠. 이거 이해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꼭 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측도 한번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선거의 달인 아니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되는 그렇죠. 선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정계 개편의 서막이 또 시작되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선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걸 여쭐 텐데 근황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헌 이슈로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벌써 2018년이 됐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최근에 지내고 계셨는지 근황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제가 특별 수행원으로 가서 뒷바라지를 했고 그 이어서 이제 중국 측에서 후단대, 복단대하고 청와대 같은 데서 연설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연설 준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번에 이제 뭐 방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저희 원고에는 없지만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오던 관광객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두 가지로 여쭤보면 한 가지는 이것들이 좀 잘 풀려나갈 것인지 우리 의원님께서 예측하실 때 풀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텐데 말이죠.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풀고 있거든요. 지난번 전면적으로 이제 봉쇄가 돼 있었는데 한꺼번에 풀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풀어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지금 많이 풀어지고 이제 있는 단계고요. 예, 앞으로 이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추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지난번보다도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추가 배치만 없으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원만하게 잘 풀어져 나갈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중 관계가 원체 서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좀 화제를 살짝 바꿔서 지난 시간에요. 추미애 대표님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이해찬 의원님께서 차차기 대선 그렇죠. 후보로 추미애 대표님을 지목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에게